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큰 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곳에 편안한 보금자리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 100년의 사랑을 품어온 집이 있습니다. 그 시작에는 때로는 의사로서 또 때로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보살펴온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숨어 있었는데요. 사랑과 돌봄이 필요했던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은혜의 보금자리로 만들었던 오금선 선생의 흔적과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쨌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해졌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이 뿌린 열매들 있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와 또 거기서 이제 한국 청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또 다른 또 선교 자원이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런 열매들이 사실은 한국교회 역사를 다시 이어갔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많이 남겨져 있고요. 네. 그럼 저희가 여기 온 곳이 바로 뒤에 보니까는 좋은 집이라고 간판이 있고 되게 멋져 보이는 집이 있는데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해관 선생님이라고 보통 이제 그분의 호를 말하는데. 해관 선생님. 해관 선생님.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오금선.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분 이제 군산 모포 이제 답사를 하면서 아마 예. 오금선 영명학교와 구암교회에서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지금은 영명학교 구암교회지만은 네. 당시에는 목포에도 진료소가 있었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산현 예수병원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군산 예수병원이 있었는데 바로 그 병원에서 원장도 하시고 진료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오금선 선생님이셔요. 근데 오공선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의료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여기는 의료시설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이제 보육시설인데 보육시설이요? 네, 보육시설인데 사실 우리나라 보육 역사를 또 보면 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뭐 처음에 이제 소위 당시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관인으로 저희 당시에 뭐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네. 일본 당시에 정부의 이제 허가를 받는 것이었지만 관인 체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원. 최초네요. 최초의 보육원을 이제 보육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좋은 집이라고 하는 이제 보육원이죠. 당시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품었던 남대문 교회의 김병찬 장로. 오금선 선생은 이를 계기로 1919년 경성보육원이라는 이름의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부자의 황금보다 빈자의 두 눈에 있는 눈물을 더 중히 여기라던 그의 삶과 신념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 사실 오공선 박사님은 최초에는 의사였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의사로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따지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세 번째인가 의사예요. 처음에 서재필 박사가 첫 번째 1호고 네. 그다음에 김정동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 예, 권에스더. 네. 김에스던 거야, 맨 처음. 그분 두 번째 의사고 예. 이제 이분이 적어도 미국의 면허를 받은 미국 명언. 미국 의사 면허를 받은 세 번째가 이제 오금선 선생님.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의사가 돼서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사실은 선교사들과의 만남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배제학당 이제 사실 이 가문이 좋았어요. 가문이 그래? 굉장히 좋은 조선의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주 지역에 만석군은 안 돼도 몇 천석군은 됐어요.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네. 그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한학을 했죠.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분이 한학에 상당한 또 깊이가 있어요. 근데 한학도 하셨는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관직에 나가기 위한 과거 시험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과거 시험 준비를 하던 분인데 세상이 바뀌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배제학당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학당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결국 누구예요? 선교사들이고 이승만, 윤치호, 서재필 박사 이런 사람들 거기서 다 만났어요. 기라성 같은 분들 다 만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생 신분으로 당시 협성회 회원이 된다고. 젊은 그 어린 나이에도요? 그래서 학생을 담당하는 간사가 돼. 아. 그래서 결국 독립협회에 또 가담하게 되고. 야, 또 그렇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독립협회 회원이 또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독립협회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다 제거되잖아요. 이제 고종 황제에 의해서 이제 다 제거가 되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분이 사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00년에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배지학장을요? 1900년에 졸업을 하는데 이분이 도망갔던 곳이 사실 어디냐면 바로 공주에서 가까운 강경이야. 강경이요? 저희가 갔었던 강경. 거기에 이제 스테드만 선교사. 스테드만 선교사가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 그쵸, 거기서 계셨죠? 그 사람 한글 선생을 해. 도망가서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그 스테드만 선교사가 이제 떠나면서 선교사를 다시 소개해줬어. 그게 불선교사야. 불선교사님. 남장록의 불선교사. 예. 불선교사 또 한글 선생을 해. 그 다음에 다시 또 선생을 하는데 그게 알렉산더 선교사야. 순천에 있던 알렉산더 선교사. 그 알렉산더 선교사가 1903년에 이제 미국에 가면서 오궁선을 봤어. 똑똑하구나. 이 사람은 그냥 볼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켰네요. 시킨 거지. 의학 공부를 시켜서 의사가 된 거야. 의사가 돼서 1907년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은혜의 도구로 다듬어져간 오금선 선생. 선교사들과의 거듭된 인연을 통해 오금선 선생은 새로운 세상 속에서 서양 의술을 익히며 복음의 은혜와 지식을 함께 겸비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의사가 돼서 돌아올 때는 남장로교회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니, 한국인인데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온다고요? 그렇지.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 남장로교회 의료 선교사로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건 최초 아닌가요? 아마 그런 선교사 신분으로 그렇게 한국인이 가서 돌아오는 것은 아마 저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주 되게 독특한데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요. 네. 돌아와서 이분의 삶은 그래서 이제 군산부터 시작하는 거고 군산 목포를 왔다 갔다 했어요. 남장로교회니까 아무래도. 남장로교니까. 그래서 이분 의사니까 군산의 의로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목포 진료소에 가서 또 치료하면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여전히 이제 남장록에서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있죠. 학교들을 돌봐야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만한 재원이 없잖아요, 사실은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재원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도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1913년에 에비슨 선교사. 에비슨 하면 세브란스. 에비슨 선교사가 콜링을 하죠. 올라와라. 올라와라. 의사가 없으니까. 없는 데다가 이분의 전공이 독특했어. 뭔데요? 피부과야. 그 당시 피부과요? 그 당시 피부과 의사가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됐습니다만,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 세브란스의 피부과 최초의 의사가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피부과 역사에 이제 제일 꼭대기에 오금선 연생. 1대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이 세브란스 의전으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0년을 벌써 일을 해요. 의사로서 계속 의사로서 공직을 하셨네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서울역 앞에 있어. 남대문교회 앞에. 남대문교회 앞에 지금 세브란스 건물, 그 건물 터에 거기 최초 있었죠. 그러니까 남대문 교회하고 승동교회는 사실은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의 직원들이 시작한 교회들이에요.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번. 맞아요. 그러니까 다 그 교회 다니고 거기 의사들도 직원들도 간호사들도 다 그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김병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셨어.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아들 돌보기 시작한 거야. 돌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혼자 갑자기 7명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오웅선 이제 박사님이 이제 그걸 도와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도와주기 시작한 게 그냥 나중에는 이제 본업이 됐네요. 주인공이 된 거지. 낮에는 의료인으로, 밤에는 고아들의 보호자로
밤낮 없이 긍휼을 베풀었던 오궁선 선생. 선생이 실패 시장에 가면 구걸하는 어린이와 청년들이 에워싸고 아버지,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을 정도라고 하니 가난한 이웃을 얼마나 내몸같이 생겼는지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918년에 이걸 시작을 해요. 김병천 장로님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오궁선 선생님이 도와준 거지. 도와주면서 주다 보니까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돼 갖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1920년에 가서 이걸 법인을 만들어. 법인을 만드는데 그 법인이라는 게 재단법인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제시대는 더 어려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마침 그 서대문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3,000평 땅이 있었어. 네. 그거를 달라고 그런 거야. 그걸 달라. 근데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갚겠다. 그래서 그걸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그걸 사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경성 보육원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이름이 경성보육원이었어요? 경성 보육원이라는 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오궁선 선생님은 이사야, 그냥 이사. 이사요? 이사 그냥 같이 참여한? 참여한 이사야. 근데 이사장은 누구였냐면 당시 대표적인 인물이 윤치호야. 윤치호? 윤치호가 이사장을 한다고. 진짜요? 저희가 그 남감리교회 그렇죠. 제 근데 그게 다 이제 독립협회의 이제 멤버들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윤치호를 세웠어. 근데 윤치호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얼굴 마담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일은 누가요? 일은 이제 오궁선 선생님이 하는 거야. 다 얼마 주셨네요. 그렇지. 윤치호 선생님은 이제 아무래도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바깥에서? 내부적인 역할은 이제 오궁선 선생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분이 2대 이사장이 돼. 그게 이제 1933년에 와서 32년인가 33년에 와서 이제 2대 이사장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사장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혼자 이제 다 감당하시게 돼요. 모든 실험과 모든 거는 다 오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세브란스 의전의 한국인 최초의 교장이면서 그다음에 2대 교장이 돼요. 와. 이 오궁선 선생님이. 그게 1932년에. 그러니까 1932년에 세브란스 의전의 교장 선생님이 되면서 33년에 이거를 이사장 또 맡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맡으신 게 많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브란스 의전의 교장을 하면서 이 보육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외된 이웃에게 인술과 구제 활동을 펼치며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온 오궁선 선생. 그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일의 분주함이나 피곤함을 토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선생은 80묘세로 별세하기까지 이곳에서 평생 2,400여 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근데 교수님 보면요. 이곳에 있는 위치가 저는 사실 이 건물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땅과 그를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경성에서 여기 내려오는 게 네. 1936년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당시엔 고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고아원의 개념이 그야말로 수용의 개념이잖아. 그쵸. 뭐. 수용 시설이잖아요. 그냥 그쵸. 먹여주고 그냥 재워주고.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궁선 선생님은 네. 이분이 유학을 했잖아. 미국을 갔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고 거길 봤잖아. 그쵸. 그리고 남장로 성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이 호남 지방에서 봤잖아.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건 안 된다. 이런 수용성으로 하면 안 된다. 수용시설 갖고는 안 된다. 물론 거기도 땅은 컸지만은 네. 서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수용시설밖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로 내려온 거야. 안양으로요? 안양으로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거기를 정리하고 여기 8만 평을 산다고. 8만 평이요? 어마어마한 땅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지금은 이 보육원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실은 저 앞에 지금 양명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2개가 있어요. 네. 그게 다 이 땅이었어. 전부 다요? 전부 다. 와. 전부 다 여기 속한 땅이었다고. 근데 그 땅을 이제 8만 평 되는 땅을 사서 네. 이 전체를 사용한 거예요. 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을 짓고 그렇죠. 생활도 하고. 그쪽에는 이게 다 뭐 했냐면 자활. 자활.
교육을 한 거네요. 교육을 한 거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 시설에서 나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 또 동시에 한 거죠. 그 당시엔 뭐 다른 산업 시설이 없었으니까. 새로운 터전에 8만 평의 땅을 매입해 고아들이 생활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오궁선 선생. 단순한 보호시설로서의 보육원을 넘어 선생은 이곳이 진정한 삶의 공간이 되고 성당의 발판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참된 어버이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했던 그가 있었기에 서양 의료에 이어 교육시설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교수님, 이 8만 평이라는 그 땅에 지금 보면요, 건물이 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분의 생각이 여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이분이 단순히 보육원이라는 게 수용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단순히 수용 시설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 홈의 개념. 홈의 개념이어야 된다.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깨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보육 시설은 다 홈의 개념으로 가서 그 보육 선생님이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작은 공간 안에서 같이 생활하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이미 생각해요. 1930년대부터. 그럼.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때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다고. 처음부터요? 36년에 여기 내려올 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분은 집을 질 때 수용시설로 크게 해서 그럼 관리는 쉬워. 그쵸. 아무래도. 관리긴 쉬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지은 거예요. 진짜. 한 채 한 채 집을 서서 물론 지금보다는 더 열악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도로 건너편에 지금 양명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가 다 이 부지였어요. 집들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몇 채 남아 있어 지금 학교 안에. 예. 네. 이렇게 해서 홈의 개념으로 아이들을 자기 생활 공간 속에 살도록 하고 있어요. 진정한 양육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 그냥 보육을 한 게 아니라.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예. 사람으로 기르는 작업을 해요. 그런 역할을 이분은 이미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미국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스스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1936년에 여기 내려와서 터를 잡고 그렇게 여기 농장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했죠. 그러다가 이분이 1942년도에 이제 교장직을 내려놔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제의 압력이 강해졌죠.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더 강력하게 이제 그 신사참배를 요구하니까 이분 남장로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남장로 소속 선교사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장로교의 입장은 신사참배 절대 금지였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있었던 모든 남장로교에 운영하던 학교를 다 폐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결국은 이분이 거부하면서 결국은 이제 세브란스 의전 교장직을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고 이제 아예 내려와서 이 일에 전념을 하신 거네요. 이 일에 전념한 거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쫓기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에 머물길 원했던 오궁선 선생. 보육원 설립 초기 그에게 높은 봉급을 주는 회사에 입사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의 성수와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선생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보육원을 택했다고 하지요. 이러한 그의 삶에 묻어있는 보육원. 그 작은 한편에 선생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그가 남긴 발자취들을 찬찬히 둘러보다 보니 한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 선생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 소파상이라는 게 저게 사실은 방종환 선생님 기념하는 상잖아요. 네. 저걸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생전에. 다른 어떤 상보다도 아이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한 상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진짜 말씀대로 사신 분이네요. 뭐
당시의 신문들을 보면 이분의 삶이 참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분인데 그렇게 평생을 사신 거잖아요. 별세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살으셨으니까. 가진 것을 홀로 누리기보다 나누고 섬기며 평생을 살아온 오궁선 선생. 특히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린 만큼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암울한 시대 속 어려운 삶의 환경과 전쟁의 위기를 겪으면서 100년이 넘게 그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사실 이 보육이라는 게요. 전쟁, 우리나라가 또 한국 전쟁을 또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와해되거나 아니면 그냥 딱 사라질 수 있었는데 또 박사님은 또 이걸 또 끝까지 또 갖고 계셨네요. 그렇죠. 지키셨네요. 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6.25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아이들이 한 120명 됐다고. 120명이 많은 아이들이네요. 그러니까 120명에다가 식솔들 있잖아. 그렇죠. 직원들 있지, 선생님들 있지. 그렇죠, 다 그렇죠. 그걸 여기 있다가는 뭐 안 되겠으니까 피난을 가는데 그 많은 이 사람을 어떻게 피난시키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세 그룹인가를 나누어서 이제 30명, 40명씩 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을 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못 간 팀이 있어. 그 30명 정도가 못 갔대요. 그래서 결국 여기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일진이 이제 거제도로 가는. 밑에까지 간 거네요. 거제도까지 이제 가고도, 거제도가 가고도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이제 살아남았죠.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서 수복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 폐허죠 뭐. 여기 있는 애들이 많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폭격에 의해서 어디 폭격에서 됐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폭격에 의해서 여기 난리통이. 남아있던 아이들이 결국은 많이 희생을 한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뭐 아이들끼리만 있었으니 그 뭐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습해서 어디다가 묻었는지 묻었죠. 그래서 이제 자리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이제 자리 잡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니까 그러니까 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의 도움이 제일 컸죠. 아무래도 그렇죠. 미군의 도움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의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결국 미군과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건물들을 다시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그 건물의 명패가 다 있잖아요. 예,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때 도네이션 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래서 집을 다 다시 그 당시에 진 거죠. 다 폐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물 대체가 안 되지만 그거는 다 6.25 이후에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다 기부한 사람들의 그 명패를 거기다 박아서 그렇게 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서 지금 뭐 참 그 후손들이 지금 어쨌든 이사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오면서 그 선대가 남긴 그 유업을 그 정신과 더불어서 잘 하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시켜놓아서 가장 모범적인 어떤 그 보육시설로 이제 성장을 했죠.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 1.45 때 당시 안양에 남아있던 30명의 아이 가운데 20여 명을 폭격에 이른 일을 평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로 기억했던 오궁선 선생. 본인이 지키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뼈아팠던 만큼 그는 다시 돌아온 보육원에서 마지막까지 후회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주고 떠났는데요. 진짜 1800년대 후반, 1890년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땅이 많은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한학 공부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의사가 되고 또 그 후에 또 사회사학과가 돼가지고 진짜 그분으로 인해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로서 또 치료받고 또 이렇게 보육과 양육으로서 또 돌봄을 받는 게 진짜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분의 역할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그 참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쵸, 나라가 최고로. 망하고 식민지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어쨌든 그 서양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 배운 거를
환원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배움을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섬김. 환자들을 섬기고 여기 아이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아프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여기서 다 치료를 직접 받은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가요? 돈도 없는데. 병원도 없거니와 의사 선생님이 귀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피부과 전공을 했는데 사실 나중에 내과도 다시 전공을 해요. 그래서 피부과 내과를 같이 하시거든.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네요. 아이들한테 딱 필요한 거죠. 자기가 그냥 돈을 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그럼요. 있는. 아니 요즘에 연세대 의대 학장 개념이잖아요. 요즘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 직함을 가진 분이 뭐 이름만 가지고 만약 개업했다면 개업을 하든지 뭘 하든 하더라도 이분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 건데 그 여기서 아이들하고 여기서 별세하실 때까지 여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셨단 말이에요. 귀한 거죠. 근데 진짜. 그런 정신이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받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선교사 신분으로 파송을 받아서 나와서 보니 자신의 사명을 결국 자신의 배움은 섬김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던 거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사회에 환원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 그렇게 살기가 사실 그렇게 살기가 살아라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직접적으로 어렵죠. 쉽지 내 않죠. 눈에 이렇게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실력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럼요.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교수님. 근데 그런 삶을 살아내신 분이 이분인데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진짜로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분도 꼭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도구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왔던 해관 오긍선 선생. 특히 이곳은 그의 헌신과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신과 마음을 이어받아 좋은 집이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닌 진정한 집이 되어줌으로써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